반갑습니다. 제7회 약살 병을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저는 송혜진 송입니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완석입니다. 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태풍이 지나갔죠. 아주 무사히 갔어요. 역대급 태풍이 예. 지나갔는데 역대급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태풍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역대급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제주도 쪽에는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에 아마 힘을 다 쏟아갖고 네, 아마 남부지방에. 그런 것 같은데 네. 태풍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비를 좀 뿌려주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살짝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해요. 더위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그 계속 지금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송쌤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좀 더위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좀 살만해서 밤에 잠도 좀 자고 있어요. 네, 뭐 에어컨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반도님은요? 에어컨 그 누진세 때문에 많이 나오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구나. 네. 좀 있어야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에어컨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 16일이 말복이었는데 말복 저녁에 찬바람 아니고 시원한 바람이 좀 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더위가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전상비 의약품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정해봤는데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대안까지 한번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전상비 의약품은 사실은 이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또 논란도 많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시작할 때 그 역사를 알기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상비 의약품의 간단한 이제까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송쌤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전문의약품이라면 의사의 처방으로만 이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일 것이고 일반의약품은 병의원의 진료 처방 없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일반의약품 중에서 이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하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이 20개의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냐면 2012년부터 이제 2012년에 약사법이 개정이 됐고 그전에는 일반의약품은 당연히 약국 외의 지역 그 장소에서는 판매가 할 수 없었죠. 근데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2012년 아마 11월부터인가 판매가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판매가 다 가능한 거는 아니고 이제 그 판매 장소와 판매자의 어떤 그 자격, 심사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대로 이제 갖춰야 되고 이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의 의약품이 회수가 용이한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요. 또 이제 판매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이제 안전성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교육이 실제로 지금 현재 약사회인가요?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3품목이 계속 쭉 판매를 되어 왔었어요.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사법 상에서는 20개 내외의 품목으로 정한다라고 품목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2012년부터 13품목으로 시작해서 품목의 어떤 쭉 유지가 됐던 거죠. 변동 없이 판매가 되고 있다가 작년 2017년 1월 같은 경우 1월에 이제 복지부에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조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품목 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지금 최근에 8월인가요? 엊그저께 8월 며칠까지 6차회까지 회의가 이루어졌었고 그 실질적인 확정안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이제 그 두 가지 품목 겔포스라고 하는 위장약과 스맥타라고 하는 지사제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가 아마 6차 회의의 최종 결과 아니었던 걸로 뉴스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개 품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유통이 되고 있는 거는 13개 품목. 예, 예, 예. 그죠? 네. 13개 품목. 대부분 13개 품목은 어떤 거죠? 대략 좀 일단은 불러드리면요. 지금 현재 뭐 타이레놀 현타액, 그다음에 뭐 어린이용 타이레놀, 그다음에 타이레놀 160ml, 뭐 베아제, 페스탈 골드, 닥터 베아제, 페스탈 플러스, 그다음에 제일 쿨파스, 신신파스, RX 한 이 정도 전후제입니다. 네. 거기에서는 아마 그 자료들을 보면 그 해열 진통제가 제일 많이 수요가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 다섯 가지. 소화제하고 카메라도 제일 파스 높고. 세 가지 정도가.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 이 안전상비 의약품의 도입과 이 사실 안전상비 의약품이 도입될 때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이 됐었죠. 사실은 2005년도에 의료 선진화법이 노무현 정부 때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연장선상으로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도입을 했고 이때도 그 이 의약품의 사용량을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사용량이 좀 많은 축이잖아요. 근데 네. 의약품의 사용량을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확대를 해서 편의점 업계와 그 다음에 제약업계의 그 이윤을 확대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이 안전상복 의약품의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연역을 알아봤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첫 번째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게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타이레놀 ER이 유럽에서 문제가 됐죠. 네. 과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 간 손상이 일어나는데 응급실로 왔을 때 그 간 손상이 일어난 과량의 타이레놀을 체외로 배출시켜내는 방법의 부재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타이레놀 ER 자체가 퇴출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퇴출을 시키지 않고 용량을 줄여서 판매를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 아니라 매우 미진한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타이레놀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흔하게. 약이고 네. 오래된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해열 진통제 중에서는 타이레놀이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를 놓고 보면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하나의 반증이 생긴 거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화학 제품이 물론 의약 타이레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의약품들이 부작용은 현재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물론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느 누구한테 또
뭐 설령 같은 본인이더라도 오늘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절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소화부터 노약자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써왔던 타이레놀 자체도 이런 부작용이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모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어떤 의약품이라도 할지라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더구나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 그 반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요거 접근을 저는 이게 무조건 의약품이 안전만 딱 놓고 이렇게 그 고민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꼭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현 시대는 아주 많은 정보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이렇습니다. 이 의약품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타이레놀 간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다고 치면 이게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수년 전에 뭐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뭐 아주 좀 온 사회가 들끓었었고 뭐 최근에도 얼마 지나지 않는 뭐 라돈 침대 뭐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온 언론이랑 국민들이 한번 들끓었잖아요. 지금도 뭐 일단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놓고 보면 타이레놀 아니면 이 아세트아미노펜 요거는 실제로는 광우병 소고기나 라돈 침대보다 훨씬 더 저희하고 밀접하게 실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타이레놀을 나는 안 먹으면 되지 좀 위험하다니까 나는 빼고 먹을까 하다 보면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런 환자가 있다고 시민이 있다고 치면 그 시민은 뭐 약국에 와서 종합감기약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기침약, 콧물약 이런 걸 혼합되어 있는 약을 먹게 되면 본인은 타이레놀을 안 먹었다고 계속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약에는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생활에는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정말 안전 자체를 딱 하나만 찝어서 놓을 게 아니고 우리 실생활하고 저는 연관을 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 중에서 타이레놀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유럽에서 판매 중지가 되었는가? 유럽 연합에서 왜 판매 중지를 시켰는가? 다시 한번 그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타이레놀 ER 서방정이 판매 중지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타이레놀 ER 서방정을 타이레놀 8시간 ER 서방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었죠. 왜냐하면은 유럽 연합에서는 그 타이레놀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가 보죠. 저는요 맨 처음에 그거 명칭을 바꿨을 때 예. 저는 프로그램이 깨진 줄 알았어요. 타이레놀 8이 8자가 나와서 이거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겼나?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저도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타이레놀 ER 서방정은 몸에 들어가서 서서히 흡수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녹는 게 아니고 장에서 녹아서 서서히 흡수되나요? 그렇죠. 예, 장용정이죠. 그러니까 서방정이죠, 서방정. 예, 서방정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두통이 있다, 열이 난다 하면은 타이레놀 먹게 되는데 이 타이레놀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를 먹어도 대번에 효과 안 나타나고 또 30분쯤 돼서 효과 없다고 또 먹게 돼도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유럽 쪽에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과다하게 먹게 되면은 하루에 6알 이상 6알을 먹게 되면은 650ml 곱하기 6알 하면은 3900ml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0mg을 먹게 되면은 4000mg 이상을 먹게 되면은 간송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송상 위험 노출 때문에 EU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품목을 정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지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타이레놀이 보면은 상당히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어요.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판피린, 뭐 판콜 또 감기약 중에서도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판피린, 판콜은 정말 대표적인
오남용 의약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남용 네, 네, 의약품. 네, 네. 만병통치약이죠. 그냥 뭐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남용하시는 분도 있고 기분 젊은 나쁠 사람들이 때도 커피 한 병. 드시는 거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네, 거의. 네. 그러니까 몸이 조금 이상하면 오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드시고 피곤해도 드시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오용 품목이죠.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도 드시고. 그래서 그런 걸 드시지 말라 그래도 그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우리의 의견을 잘 듣지는 않으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2개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 타이레놀 문제, 타이레놀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흔히들 이제 뭐 약사회든지 약사 측 단체 등에서 그 위험성이나 이런 부작용 등에서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타이레놀과 뭐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거나 줄여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아니, 하죠. 그렇죠. 아, 제가 이런 거기 답변 얘기 제가 평소에 요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타이레놀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근데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저희 약국에도 물론 타이레놀 아니면 뭐 타이레놀이 아니라도 유사 제품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환자분들이 원해서 이제 셀프로 사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저는 이제 남자분이거나 아니면 젊은인 경우는 꼭 물어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혹시 어제 뭐 술 드신 건 아니죠? 이렇게 꼭 한마디를 꼭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경험치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은 환자분들이 나가시다가 돌아와서 왜 이거 물어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어제나 그제 술을 드셔가지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제가 보면 10명에 최소한 10명에 한 한두 명 이상은 꼭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런 게 똑같은 제품을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예를 들면 취급을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클 수 있다고 그거에 10명이 1명이다 하더라도 많은 약국이다 많은 편의점이 예를 들면 대입을 시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간이나 이런 문제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온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이긴 하지만 외국의 큰 마트에 가면 이제 왼쪽에 보면 맥주라든가 술이 쭉 있죠. 또 가다 보면 통로에 오른쪽 편으로 이제 타이레놀 계열들의 약들이 이제 이렇게 막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10개를 한 개씩 파는 게 아니고 아예 병째 팔고 있고 아예 그냥 이게 뭉치로 팔죠. 뭉치로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맥주 한 박스를 카트에 실으면서 또 머리 아플 거니까 타이레놀 한 병 싣고 이렇게 계속 오고 집에 가서 또 맥주를 먹게 되고 또 다음날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먹게 되고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또 쉽게 가서 뭐 강화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으니까 의료 접근성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선진국들 특히 뭐 미국 이런 데들은 타이레놀하고 관계된 간 손상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술 먹고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네네. 그걸 같은 장소에서 팔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나라도 편의점에 가보면은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뭐 맥주라든가 뭐 소주 알코올들이 한쪽에 쭉 있는데 나오다 보면 계산대 옆에 그 또 타이레놀이 쌓여 있죠. 그럼 또 술을 먹으면 당연하게 다음날 속 쓰리고 머리 아프는 게 대부분의 이제 따라오는 증세들이다 보니까 그걸 뭐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참고 바쁜 사람들은 뭐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약을 찾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다가오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고 또 어쨌든 이런 의약품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 얼마나 좀 두렵고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렇게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의약품 안전이라고 하는 세이프티를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의약품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립이 되어져 있는 약 중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뭐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사나 뭐 슈퍼에서 사나 뭐 똑같이 그냥 타이레놀 주세요 하면 타이레놀 주고 돈 받더라. 뭐 의약품
그 복약지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그 아주 지금 반도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물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모든 언론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양비론으로 아니면 뭐 밥그릇 싸움으로 뭐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게 실제로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경우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많은 약국들이 많은 야사님들이 똑같은 뭐 이렇게 복약지도라든가 똑같은 이런 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게 뭐 이렇게 그 정확하게 강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약사님들이나 그 약국들에서 자기의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보고 말씀을 하거나 복약주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됐을 때 항상 저는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 술을 계속 드시고 계속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었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편의점에서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 똑같은 케이스가 계속 온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 약사님들이나 그 약국에서는 그분이 한번 사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술을 그분이 계속 그런 형태로 계속 그 약국에 오게 되면 당연히 약사님들은 한 번 더 물어보거나 한 번 더 살펴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시민들이 물론 시민들도 그거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의무로서 약사들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네들의 이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대하게 공포화를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 약사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충분하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반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복약지도를 해야 되고 복약지도 안 하는 약사님들은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면 복약지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게 판매 그 취지 자체가 이제 병의원 약국이 영업을 하는 시간이 아닌 심야나 공휴일에 상비 의약품 보급 목적으로 이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국에서도 상비 의약품 팔잖아요. 상비 의약품 뭐 키트 안에 타이레놀부터 종합감기약, 소화제 이렇게 다 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상비 의약품을 집에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먹는 건 집안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먹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상비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를 하든 그 키트를 만약에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든 그건 사실 무슨 상관 그 소비자 입장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이게 2012년도서부터 그 안전상비 의약품이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판매되기 시작을 하면서 판매량이 2016년도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네. 계속 늘어나니까 부작용 발생률도 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안전상비 의약품의 이 부작용 보고, 그러니까 약국과 편의점을 통틀어서 이 부작용 보고와 이 부작용 관리 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요? 송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에 대한 이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확대 조정을 위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런 의약품들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자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사용량의 늘음에 따라서 부작용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부작용 측에 대한 이런 관리는 없이 계속 품목 확대만을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것만 어떻게 보면 좀 홍보하는 듯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경제 논리하고 편의주의 논리가 아주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다른 여타 꼭 의약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허가를 해주고 뭐 신고를 해줘 어느 제품에 대해서 공산품이다 하더라도 아까도 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지면 그 제도나 그 기준이 올바른지 관리가 잘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뒷수습을 항상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의약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많은 게 데이터가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고 논거들도 있지만 그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런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아닌 하여튼 경제 논리, 편의주의 논리 이런 쪽으로 많이 예를 들면 집중을 해서 뭐 정부라든가 이쪽에서 실제로는 좀 많이 이제 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그 작용, 즉 의약품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작용, 그 효능이 제대로 나타나는가, 효능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인 품목이 그 소화제인데 회스탈 골드정, 회스탈 플러스정, 이 두 제품은 장용정이에요. 장용정. 하나는 장용성 필링 코팅정이고 하나는 장용성 당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녹지가 않고 장에서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물과 같이 그대로 있으면서 음식물이 십이장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도록 하게 하는 소화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식물이 보면은 유동성 음식물은 뭐 딸기나 주스나 이런 것은 한 10분에서 한 30분 이내로 12장으로 들어가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숙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 날계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계란 완숙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지나야만이 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늦게 소화제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그때 12장으로 들어갈 때 소화제를 같이 먹게 되면은 그때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효과가 대체로 보면은 1시간에서 한 2시간은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회스탈 골드나 회스탈 플러스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소비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좀 힘들죠. 궁금합니다. 당장 음식을 먹고 체해가지고 배가 아프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 한방 소화제인 뭐 평이산이나 뭐 다른 액체 소화제나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지, 회스탈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편의점 네, 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걸로 놓고 봐도 그 의약품의 작용과 의약품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정되어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열려져 있는 거고, 그 어떤 상황에서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작용과 부작용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상비 의약품의 이 안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의약품 자체의 작용과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 작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조건 및 그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할 거냐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갖고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예, 용어 자체에 안전상비 의약품에 그 안전자가 들어감으로 인해 있어가지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의약품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생각, 그런 착각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좀 바꿀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데이터적으로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까지 의약품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게 안전한 것만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게 아니라 그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있도록. 제도와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함께 또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는 이 편의점 안전
상비 의약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셀프 메디케이션, 자가 투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 약을 복용을 하는 소비자가 그 인서트 페이퍼, 그러니까 의약품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 약이 내가 원하는 효능 효과를 가진 약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만큼의 그 이 안전한 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약사가 아닌 본인이 판단해서 의약품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 판단을 한 의약품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 셀프, 아까는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셀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정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물론 환자분들이 요새는 인터넷이나 그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인지 송선생 어떻게 실제로 생각해요? 예, 약국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흔한 일상이 돼버린 게 환자분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어떤 광고, 핸드폰 안에 인터넷 사이트 안에 어떤 그 사이트 내의 그 의약품 광고나 홍보하는 블로거들을 이제 그 사이트를 약사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는 굉장히 흔하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중간에 어떤 약사나 이런 뭐 의사의 개입이 없이 본인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약국에 구매를 한 경우인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보가 환자한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정보에 어떻게 접하는 것보다 나한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또 그런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나 입장이 뭐 조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셀프 메디케이션이 이런 그 의학 산업, 제약 산업의 어떤 홍보, 광고 이런 거에 기대는 정보에 이제 취약한 100% 노출이 이제 계속 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그런 선택이 소비자의 선택이 과연 소비자의 자아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셀프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결정 자체를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데 입장을 환자가 아닌 뭐 전문가나 뭐 주변의 의사나 약사가 거기에 순전히 다 거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무분별한 정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위를 가려내기엔 조금 힘들 수 있는 소비자가 그런 정보만을 믿고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그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특히 편의점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판매나 뭐 그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셀프 메디케이션이 정말 셀프인 건지. 그러니까 제약회사 광고가 네. 소비자의 상품 선택성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게 네.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조사했던 자료 중에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그 많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생이 20.8%고 사무직이 18.6%고 전문 행정 관리직이 16.3%. 근데 이분들이 주간 시간대 학원 및 사무실 종사 등으로 인해서 약국 방문이 어려워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이거를 많이 찾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8%더 60대 이상 또 70대 이상으로 가면 2.3%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주층이 이 젊은 층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이 책상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 왜냐면 직업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 직업에 하는 일들이 그렇고 해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매를 하실 때 그 안전상비 의약품 포장에 표시 기재를 보았다라고 응답한 게 36%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64%는 못 본 거예요. 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대답이 광고, 홍보. 그렇죠? 그쵸. 이거는 사실은 그 회사가 이윤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는 과장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또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 이거를 먹고 그 경험 같은 것들을 올리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인터넷에 그 애들 그 식염수 네. 그 모 제약에서 그거를 그 판매를 했는데 그걸 분해해 봤더니 거기 고무 같은 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애들 사용하는 식염수에 이런. 네. 근데 사실은 원래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약국에서도 많이 막 반품을 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 블로그에서의 그 경험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블로그 경험담도 제약회사에서 유료로 돈을 그렇죠. 주고 그럼- 네, 운영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죠. 그쵸. 대부분 그렇죠 요즘에는. 예. 일반 의약품이나 건식인 경우는 그게 훨씬 심하고요. 이제 뭐 아주 최근에 이제 이렇게 유행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특별한 맛집에 특별한 음식이 뭐 괜찮다 그러면은 막 이제 뭐 이제 약간 블로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거 같이 최근에는 이제 그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이런 뭐 유산균 계통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도 아니고 이제 건강보조 식품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의약품 같이 보이는데 막 뭐 프로바이오틱스 써가지고 막 무슨 효능 효과 같은 것도 블로그에 막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 사진을 찍고 그 블로그를 예를 들면 캡처해가지고 와서 약국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거 있나요? 이거 뭐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게 굉장히 흔한 풍경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 그 시민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그만큼 신뢰하고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근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표시해 놓은 경우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 근거이고 네. 대부분 뭐 경험담, 뭐 블로그. 또 그 셀프 메디케이션 광고의 핵심인 게 아주 유명인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프 메디케이션 하면 왠지 이게 세계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 뭔가 좀 앞서 나가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건강 정보나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반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가면 갈수록 많거든요. 그렇죠. 또 이 지금 시점에서의 셀프 메디케이션이 과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찾고 결정하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셀프 메디케이션인가?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그 셀프 메디케이션의 정보를 그 주기 위해서 식약처 같은 데서 그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구축해 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들어가서 읽어보면 사실은 이 우리가 그 의약품 그 내용 설명서를 갖다가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저희들이 인서트 페이퍼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서트 페이퍼 자체를 갖다가 실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인서트 페이퍼는 사실은 약사들이 봐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그 내용을 일반인이 봤을 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셀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양한 정보들이 의 진위 여부를 그 기준을 삼아줄 수 있는 그 국가적 그 공공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 정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와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놓고 보면 옆 사람이 얘기하는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본인의 경험으로만 의약품을
그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아주 그 약국에 있다 보면 좀 황당한 경우가 많죠.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콘택 600 같은 콧물약 같은 거를 종합감기약으로 알고 응? 두통약 대신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서부터 실제로 그게 본인들한테 왜 그렇게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먹으니까 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아닌가? 뭐 이렇게 그 반신반의하는 형태의 잘못된 정보로 셀프 메디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셀프 메디케이션이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계속적인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질 거고 또 일정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른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시스템 자체를 점검할 때 그 인서트 페이퍼 설명서, 약 설명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의사나 약사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볼 수가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이 레벨의 내용하고 일반인들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만 따로 예를 들면 만들어내거나 이런 좀 일반용과 전문가용을 조금 따로 구분하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는 보이지도 않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이런 내용을 그 약 옆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실효성이 저는 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인서트 페이퍼로 쉽게 만들자 그 말씀이시죠? 네네 약간 뭐 일반용이랑 전문가용으로 분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들은 그 박스에다 라벨에다 직접 붙이는 거 예를 들면 나이지안이라든가 맞아요 심대한 부작용들 지금 이제 일례로 들면 좀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담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이제 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뭔가 하잖아요. 의약품도 실제로 놓고 보면 담배하고 술에 못지않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무섭거든요. 흔하게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도입을 하거나 검토라든가 외국 사례를 살펴보거나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약품도 먹는 건 좋지만 이게 먹는 거 못지않게 이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 뭐 시민들의 이제 몸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저는 검토나 이런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를 하거나 또는 진료를 받고 이 처방을 받아서 의약품을 뭐 받게 될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의견 이런 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현재 이런 진료 과정이나 이런 약국에서의 투약 과정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결정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의점 의약품이나 이런 거라도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주장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라도 물론 처방을 하는 거는 의사의 권리이긴 하지만 그 처방 내용이나 그 처방을 하게 되는 뭐 본인의 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그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과정이 부족하다라는 건 전 환자를 좀 보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국에서도 그렇고 일반 의약품을 감기약이나 뭐 소화제나 배탈 나서 올 경우에도 그렇지만 약사분들이 이제 약을 환자분한테 줄 때도 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이거 먹어요. 이렇게 지시로 말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에 그런 뉘앙스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게 있고 너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의학사의 서비스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용어상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영어로 페이션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원이 그 수동적으로 겪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송 쌤 말씀하신 건 우리가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가 사실은 환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환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다른 용어가 사실은 또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협력자 또는 조언자라고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용어가 우리한테 규정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항상 이게 지시 또는 그쵸, 복약 네. 지도라고 약사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 지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복약 상담 내지 복약 조언 같은 걸로 바꿔야 될 텐데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이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용어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약품이 부작용도 많고 또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누가 그러면 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많이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무 시간에 나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또 웃긴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서비스가 대도시에 몰려 있는 거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층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이 안전상비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편의점이 어디에 많겠어요? 대도시. 그러니까 농어촌은 편의점도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의료 자원 자체가 부족한데 네. 사실 이거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의료의 접근성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네. 제도이지만 여전히 도서상관이나 이런 의료 취약 지역의 그런 접근성은 그러니까요. 해서 개선하는 데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될 수 이분들은 있는 거죠. 셀프 메디케이션이나 의약품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자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의료 자원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저녁 시간대, 약국이 문을 닫았던 저녁 시간대나 공휴일 때 이 대학병원 응급실을 제외해 놓고 내가 아플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나는 그래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는 그래 그거를 잘 읽고 먹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심야 시간대와 휴일 시간대에 이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어떤가요, 송쌤이?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그 해열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해열제 시럽 하나 사려고 늦은 밤 시간에 돌아다닌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편의점 이 안전상비 의약품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의 현재 약국의 숫자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뒤지기는커녕 굉장히 숫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약국들이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다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대안 자체가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사 보건복지부였나요? 달빛 어린이 병원 이게 지금 소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 내 의원들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기준이 되면 어린이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24시간인가요? 또 긴 시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의원들이 지금 현재 있기는 해요. 몇 개나 있어요? 근데 전국의 문제는 전국에 18개인가 9개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도움이 거의 미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국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이제 공공 심야 약국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이라든지 제주라든지 대구, 경기 이런 지역 같은 부천도 경우에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 안에 몇 개의 약국을 선정해서 공공 심야 약국을 이렇게
시행하는 약국도 있잖아요. 지자체도. 근데 문제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도 그렇고 공공심야약국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밤 11시, 10시까지 이게 12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거는 아침부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물론 수가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비용이 충분히 이 민간 의료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를 끌어당길 만한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수입이 지자체에서 주는 수가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전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력이 없는 가성비가 거고. 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봉사나 이런 개념으로 하는 약국이나 의원들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봉사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선의는 알겠지만 그 시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1년에 한 번 밤 시간대 브루펜이 필요할지언정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의원이나 약국이 진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떤 해는 했다가 내년에는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이 되고 또 그러한 병원이나 약국마저도 우리 서울 안에는 몇 개가 있지만 뭐 지방에는 없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거리가 먼다거나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근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그 우리 의료 자원의 90%를 민간 소유 네. 의료 기관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보면 알지. 사실은 가는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너무 꼭 도태기 시장처럼 너무 혼잡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비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심야 휴일 응급 사각지대에서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제도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예전에 약사회에서도 뭐 대안으로 뭐 그 약사들이 돌아가면서 뭐 5부제 10부제 뭐 이거를 단골 약국을 하자고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 안 되죠, 그것도 잘. 사실 지속적이지도 않았잖아요.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약사들도 쉬어야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약사들도 쉬어야 거죠.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약품의 부작용도 있고 셀프 메디케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그 긍정적으로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민간 소유 기관에서 그런 나의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약사들의 의지 그 만으로 또 충족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은 약간 쉬었다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대안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그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의약품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의약품 분류를 저희들이 상당 기간 동안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약분업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한번 했고 그 이후에도 뭐 거의 의약품 분류 같은 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약품 분류라고 하면 전문가 의약품, 일반 의약품 분류 같은 거. 분류. 예. 이런 분류를 그 수시로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그런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안전상비 의약품이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의약품 중에서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안전상비 의약품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또 그게 매치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이 생약 그 과립제 중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용어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법적 용어니까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생약을 사용을 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 과학화 형태를 통해서 제재화를 해서 나오고 있는 그 제품들도 있고 그런 제품들은 그 효과도 그 일반 양약의약품에 대해 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안전성 영역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이 논란이 되어지고 잘 모니터 되어지 물론 모니터는 뭐 생략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근거가 그렇게 그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의약품보다는 그런 생약 제재를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런 의약품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뭐 물론 시민단체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몇 단체 들어가서 뭔가 결정을 하고 발표되는 형태로만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약품 분류 기준이 좀 투명성 있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품목 조정을 하는 거는 이 품목 조정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이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심하면 그거를 이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정적으로 물론 그 사용하는 현 의약품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바꾸고 변경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으면 큰 변화를 안 주는 게 낫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근데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이런 문제는 또 일반 의약품은 이제 병원을 꼭 가지 않아도 환자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단순히 뭐 약사 입장에서 일반 의약품을 확대해달라, 전문 의약품에서 뭐 빼와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에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사이의 품목 조정은 그때그때마다 이런 안전성, 부작용 논란 이런 게 계속 학술 정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약 제재나 한방 제재 중에서 한두 품목은 좀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법적으로 한두 품목은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가 아니라 이렇게 옛부터 스위치 스위치. 옛부터 평이산 한 첩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이산 한 첩이면은 그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안전한 제품들 뭐 지금 한방 쪽으로는 소화제 계통으로 사실상 회스탈 골드나 회스탈 플러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체원이나 평이산 이런 종류가 효과도 훨씬 더 좋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품목을 한두 품목이라도 좀 추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의 이제 삶의 질하고 저는 좀 이렇게
그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냥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가 아프다. 어르신이 뭐 갑자기 뭐 야간에 아프고 뭐 공휴일날 아프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병원하고 약국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편의점에 가서 뭐 필요한 거를 셀프로 사는 거 아니면 응급실이죠. 응급실 종합병원을 가는 경우밖에 선택의 폭이 두 가지밖에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국민의 그 건강적인 삶의 질에 놓고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사나 약사의 재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하고 약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로는 이제 민간에서 100% 책임을 지고 하게끔 하는 지금 그런 완전하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의사나 약사가 뭐 개인 병원, 개인 약국이지만 거기에 무조건 뭘 지원을 해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논의나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제도나 세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니면 그걸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제도화 시킬 것인가 저는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저는 많이 해서 그게 합의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요즘에도 뭐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하여튼 분야에서 국민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굉장하게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쪽으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어서 제도를 확립하고 하는 쪽으로 저는 하는 게 이 편의점 취급 품목을 몇 개 늘리고 줄이고 저는 이런 쪽의 고민도 물론 현실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뭐 정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라든가 같이 해서 특히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쌤의 얘기는 지금 아마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휴일과 그다음에 그 심야 야간 시간대에 그 사각지대 의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네. 그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아까 민간을 얘기를 했지만 그 민간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즉 공공이 주체가 돼서 그런 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네네. 같고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뭐 방송국에서 하는 라이프라고 하는 요새 의료 민영화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의 핵심은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돈 버는 데다가 그 이윤이 잘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걸 거고 그러면 이 시간대에 민간보다는 공공의 영역으로 이거를 규정을 하고 공공 그 의료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송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네네네. 저는 이제 받으세요? 제가 보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뭐 병원이나 약국 너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병원, 대부분의 약국들은 지금 현재는 수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병원, 약국의 약사나 의사들이 실제로는 보험 청구에 의해서 정부에서 실제로는 받는 돈으로 약국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게 실제로는 한 80-90%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그 실제로 가까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간에. 예, 그렇죠. 주간에는. 야간엔 안 그러니까 연결이 이제 안 야간에는. 되죠. 그러니까 그 야간에 이 공무원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그 돈을 줘도 말을 잘 안 네, 듣는다라고 하는 게 나와 의사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이제 공무원이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거의 하는 거고요. 가까운. 네, 그런 뭐 사장 공무원은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송쌤은 그 공공의료센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지역마다 보건소 다 있잖아요. 보건지소도 물론 있고 그런 장소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마다 보건소, 보건지소, 뭐 구청 이런 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데 진료센터,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약을 탈 수 있는 약국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환자들한테도 그 홍보하기도 쉬울 것이고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기억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게 민간한테 다 위탁을 해버리면 그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로 또 그렇지만 민간의 의료기관 자체 내에 어려움도 있고 그게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도 기관이지만 이런 심야나 공휴일대 응급의료정보센터 이런 거를 우리 뭐 다산 콜센터 같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네.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어디 아파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아 나는 지금 응급실을 바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약국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그때그때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국가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센터가 있으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공적인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논의의 초점이나 이 프레임이 이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품목을 편의점 약 놓고 품목을 빼고. 넣고 빼고 뭐 약사들 단체 이기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이 시민들의 이익과 과연 그게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례로 들면 우리가 어제 그제 뭐 이제 태풍이 온다고 전 언론, 전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데뷔도 하고. 저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뭐 어제 그제 뭐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뭐 구청이라든가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게 막 많이 막 근무하고 막 그랬겠죠. 저는 실제로 이제 이런 걸 비유를 하자면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공공의 장소에 뭐 민간인들을 하기가 어려우면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군복무 대신 할 수 있는 뭐 의사나 약사라든가 이렇게 전문가 그룹들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을 정말 투입을 하고 재정도 투입을 해서 항상 뭐 예를 들면 서울 관악구라고 치면 뭐 관악구의 보건소에는 항상 뭐 한 명 이상의 의사나 약사가 상주를 한다. 밤에나 공휴일에도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종합병원에 무조건 가서 몇 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결국은 해열제 타고 있거나 결국 진통제 타고 있거나 응급실에 막 줄 정말 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맞아요. 이런 시스템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의약품 분류라고 하는 부분을 좀 투명성 있게 하고 좀 내용도 좀 객관적이고 좀 그 근거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그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서 공공의료를 재원을 여기다 투입을 좀 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시스템화하자 이런 얘기로 거의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못했던 의료 민영화를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그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그 이 국민적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그 이런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안전 상비 의약품도 의약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또는 거기에 공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여하게 하는 구조와 제도와 기관과 돈을 투입을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건강권, 안전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런 뭐 경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건강권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넣어야 되는 거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막고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스템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합리적인 논의나 절차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송세훈 뭐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마다는 아니지만 꼭 툭하면 터져 나오는 게 의약품 품목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약사 집단의 이기 집단 이기주의 문제 항상 나오고 이게 정말 너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슈이긴 한데 이게 국가가 사실 이런 건강에 관련된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품목 조정에만 이렇게 기를 쓰고 쓴다는 게 좀 많이 참담하기는 하고 좀 다른 좀 더 확장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더위가 그 막바지인지 중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도 좀 더 더울 것 같은데 다들 그 건강에 그 주의하시고 다음번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고 그 이번 그 7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